그럼 지금부터 에세이스트 112호 합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작가회의 배영숙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회장 인사 말하라고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끝인데 그래도 뭔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몇 자를 적었습니다. 저희들 11월 안동 가을 세미나 열기가 가시기 전에 또 저희들은 이렇게 에세이스트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도 2달 만에 책이 나오고 또 그 책에 대해서 이 합평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에세이스트의 가장 정말 특징이고 자랑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곧 정말 차기 회장이 여기 계시지만은 신년 인사회가 있고 또 우리 3월 창간 행사가 있으니 오늘 112호 합평회 및 송년회는 이렇게 조촐하게 여기서 하고 식사는 밖에 나가서 술 한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항상 합평회를 할 때는 신인상 수상자가 제일 꽃이죠. 김윤건 선생님, 작년 아마 병남 창원 세미나 때 인사를 이미 하셨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오늘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네, 이따 인사 말씀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먼 길 우리 박일천 선생님 특집 작가, 그리고 저는 김영 선생님이 남자분인 줄 알았어요. 평도 보고. 그래서 오늘 두 분 이렇게 자담 또 우리 기대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이따가 우리 사무총장이 소개하겠지만 이분의 선생님이 또 이렇게 자리를 예상도 모양도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꼬리 가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여파인지 정말 책을 출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렇게 멋쟁이 영국 버버리를 입고 나타나신 임무성 선생님, 우리 문철 선생님, 책을 출간하신 분은 일부러 옆에 같이 앉으셨는지 이렇게 두 분 또 오늘 또 소감 또 듣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작지만 이 자리에서 덕담 나누고 글 이야기 나누고 밖에 나가서는 한 해를 보내면서 건강하게 막걸리 한잔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인상 수상 소감입니다. 112호에는 두 분이 등단하셨는데요. 영국에서의 따돌림의 김미애 선생님께서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이영숙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운 선생님으로 신인상을 수상한 김윤권 선생님 합천에서 오셨는데요. 진짜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합천 수필 문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윤곤입니다. 합천 수필 문학회는 시골이지만 30여 명의 회원이 작품 활동과 수필 문학에 대해서 공부하며 6년째 백남대 백남호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6월 30일자로 공직을 정년 퇴직했습니다. 수필 공부는 퇴직 후의 생활에 활력을 갖고자 퇴직하기 3년 6개월 전인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만 5년째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퇴직 전에는 목표 성취로서 존재감을 인정받고 퇴직 후에는 존재의 인정으로서 삶의 행복을 가꾸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 안정이 부족하고 취미생활이 없거나 가족과 친구가 없을 때 퇴직한 나를 인정해 줄 이가 없거나 부족하여 존재감이 점점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로망이 들었다고 하죠. 그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존재감의 상실로서 생기는 그땐 욕심이 로망에
근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젊은 사람들로부터 구태하다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도 아마 존재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직자가 돈이 없으면 존재감이 줄어들고 취미 활동이 부족해도 존재감이 줄어들고 또 가족이 없거나 친구가 적어도 존재감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저는 수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필 문학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글을 쓸 수 있고 멈추지만 않는다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이 수필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목표를 성취하기가 가장 쉬운 것도 글을 쓰는 수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활발한 대화나 토론 없이는 결코 발전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수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방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저희 우리 합천 수필 문학회 회원과 또 백남호 교수님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이곳에는 지금 아무도 없지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 퇴직 후에도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젊은 동기를 부여하여 주신 SST 심사위원회에 더없는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에세이스트 작가 회원님들께는 앞으로 수필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신인상 단성 인사에 발언하고 네, 김용건 선생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112호 화제작가 신간 특집은 김성남 선생님이셨는데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소감을 듣지 못해 좀 많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간 발표 소감입니다. 이번에 신간 발표 작품이 많았는데요. 모두 10분이세요. 이번에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10편을 다 나열해 드릴 텐데요. 아마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임무성 선생님의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권경자 선생님의 일엔 그리고 일원, 이장중 선생님의 아무 미련 없다, 조성현 선생님의 홀로 걷는 국토 사천리, 현정원 선생님의 색봄, 문철 선생님의 어쩌다 배우, 박일천 선생님의 겨우살이, 윤진철 선생님의 시간의 숨결하루, 김상환 선생님의 길 위에서, 조헌 선생님의 나는 매일 아침 솔숲에 다녀온다. 네, 이렇게 10편이었어요. 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두 분이 함께 해주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네, 먼저 꽃다발 정쟁이 있겠습니다. 오태연 차기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의 저자이신 임모성 선생님, 어쩌다 배우의 문철 선생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왔다 네, 앞쪽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 거예요. 어이구.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의 저자이신 임무성 선생님의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엄동설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진흙꽃을 가를 줄 누가 알겠어요. 12월. 아주 뭐 감개가 아주 무려. 우리 신경의 재무위원장님. 재무위원장님 사랑합니다. 네, 여기 책이 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10년 단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는 6년 단위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아마 초등학교 6년, 뭐 중고등학교 6년, 뭐 이런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직장에 있을 때도 어디 학문대 가면 꼭 6년씩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수필집 처음에 낼 때 김정환 선생님한테 수필을 배우기 시작한 지 6년 만에 첫 번째 수필집을 딱 냈어요. 두 번째 수필집은 한 3, 4년 만에 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세상에 6년 만에 돌아가니까 6년 만에 그래서 앞으로 또 6년 후에는 또 한 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수필집을 내면서 전부 좀 차별화해서 좀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내용을 뭐 별로 실력이 없어서 차별할 게 없고 표지부터 좀 차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뭐 이게 사진이니 이런 걸 잘 내질 않아요. 그래서 뭐 차별화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냈으면 여기에 대한 뭐 좀 누가 평을 좀 해줘야 되는데 평하는 사람도 없고 그건 뭔 사진이냐 이래가지고 뭐 할 수 없이 내가 설명하는 수밖에 이 사진이 어디냐면은 김포에 있는 애기봉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점. 뭐 80m라고 그러나, 뭐 100m라고 그러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180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남북 통일의 그 영혼을 담아가지고 이 건너편에 보이는 이 땅이 북한 땅입니다. 황해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소나무가 있었는데, 이 소나무는 곧 이 굽은 이 소나무가 바로 나 아니겠느냐. 나 열림만 해. 또 여기 카메라 하나 담았어요. 이 속에는 수많은 나의 그 희미한 추억들이 꽉 담겨 있다. 그다음에 왼쪽에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라 그랬기 때문에 시계가 딱 나옵니다. 이 맥박 속에 흐르는 피의 흐름과 째깍째깍하는 시계가 막 같이 흘러가는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하는데 요걸 나 아닌 누군가 요걸 알고 한번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내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책을 한 권 낼 수 있었던 것도 여기 있었던 뭐 김정환 교수님한테 오랜 그 배움의 결실이고 또 많은 무르들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는 덕분이지 뭐 제가 뭐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뭐 격려와 또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책 표지 설명만 들었는데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성평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임무성 선생님 작품은 시정일보에도 성평이 실렸습니다. 네. 나중에 서울지회에는 공유가 되어 있는데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어쩌다 배우의 문철 선생님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이 꽃을 딱 보니까 이게 5개예요. 아마 이게 10명의 그 시민, 책 내신 분들 중에서 5명을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 임 선생님은 나 삐낄 뻔했네. 내가 이래도 책 다 들고 왔어요, 집에서 오늘. 임 선생님은 장비가 좀 벌어졌더라고요. 너무 나이가 좀 돼가지고. 제가 좀 연식이 작아서 지금 아주 좀 오물어가지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더 정열적인데. 저 그동안에 우리가 이거 행사하면은 그 신인상 받는 분들만 좀 폼났지 책 낸 사람은 이렇게 폼이 난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상으로 이런 거 학평회 같은 건 안 하고 항상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그 사실은 퇴직하고 오랫동안 이제 회사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것저것 하면서 느낀 것을 그냥 편하게 쓴 글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김종환 선생님한테 그 교육도 많이 받고 꾸중도 많이 들으면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아마 아주 훌륭한 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하고 우리 형님들하고 많은 지인들한테 하도 책을 많이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돌렸거든요.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책을 갖다 주면 그래도 표지는 읽어야 되는데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읽어주시는 분이 계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책을 한 권 쓸 테니까요. 그때 더 많이 좀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문제작가 특집 대단이 있겠습니다. 22호 문제작가 박일천 선생님이신데요. 돌아보기와 머무르기를 통한 공생의 가치 찾기 작가론을 쓰신 김영 선생님과의 대담이 있겠습니다. 김영 선생님은 현재 전북문학관장, 전북문인협회 회장이시며 그 외 다수 문학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신 시인, 수필가, 문학평론가이십니다.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상, 윤동주 문학상 외 다수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듣겠습니다. 김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고 그냥 끌려와서 박일천 선생님이 전북에서 차지하는 문학적 영토가 워낙 넓어서 잘 못 보이면 뭐냐 회장 자리도 간단하다. 그래서 부랴 지금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의미 있고 뜻 정말 화기애애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잘 배워서 전주 가서도 이런 비슷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참 좋네요. 저는 박일천 선생님의 수필집 겨우살이를 평론은 아니고 하여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재주 가지는 건데요. 저는 하여튼 평론은 아니고 그냥 독자로서 감상 옆에서 늘 보면서 감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수필집 쓰는데 좀 뭘 좀 몇 자 보태달라고 그래서 지금 보탠 죄로 여기 왔습니다. 네, 우리 박일천 선생님하고 저하고 대담을 아마 진행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하겠습니다. 우리 박일천 선생님께서 우리 에세이스트 작가의 말에 이렇게 제가 쭉 읽어보니까 수필을 쓰면서 자연과 사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사실 글을 쓰는 일이 그런 일이죠. 그래서 본인 우리 수필가께서도 풍경과 독서를 별이 삼아서 그물 코를 빼는 별이 있죠. 별이 삼아서 철학이 스며드는 글을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지금 수필집도 많이 내셨잖아요. 세 번째 내셨어요? 네 번째 내셨어요? 네 번째. 네 번째. 이 수필집들의 특징과 각각의 수필집에 담고 싶은 철학 내지는 선생님이 수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담고 싶은 철학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 번째로 수필집 겨우살이를 냈는데요. 겨우살이 평을 제 마음에 속에 쏙 들어간 것처럼 김영 관장님이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5편을 뽑아서 여기에다 냈거든요. 근데 제가 이 4번째 수필집에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 자연입니다. 자연 중에서도 숲을 좋아해요. 숲 중에서도 초록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가면은 온양산 휴양림이라고 있어요. 거기 제가 1년이면 거의 10번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여름에 주로 많이 가는데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 속에 어디나 자연 속에는 나뭇잎이 있잖아요. 초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겨우살이 작품 중에서도 보면은 초록애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록에 대한 애찬을 써고 거기에서 또 징검다리를 걸을 일이 종종 많아요. 그 징검다리를 걸으면서 어렸을 때 저희 애기들을 키워준 동생 같은 그런 오기를 생각하면서 징검다리를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기 김영 관장님께서 삶의 철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저는 자연 속에서 저를 그런 자연을 저와 대입시켜서 생각하면서 그 징검다리 같은 사람도 되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젊었을 때는 저만을 위해서 살기도 바쁘잖아요. 솔직히 육아에 뭐 직장에 뭐에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발 떨어져서 징검다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 글을 썼거든요. 여기 5편에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초록애찬이라고 해서 저는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 들어가면서 제가 그 삶의 철학이라고 한다면 자연과 묻어나면서 그 속에서 자연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수성을, 그래서 무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흙을 하나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철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연을 자주 찾는 이유는 그 자연 속에서 제가 그 백두산에 대해서 백두산 야생화 피고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썼는데, 그런 야생화 하나, 나뭇잎 하나, 꽃 하나하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것들에서 제가 헤테로토피아라고 썼어요. 그것은 우리가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고달퍼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느끼는 그런 일상의 일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적인 유토피아는 우리가 지상낙원이고 뭐 죽어서나 뭐 해결될 일이지만, 헤테로토피아는 이 삶의 순간에 잠깐만이라도 자연 속에 어디를 가든 숲속을 가든 여행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순간 그 헤테로토피아를 느끼는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제 삶의 그런 어떤 일상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3집에서 경계 넘어 세상을 걷다 세계 여행기를 썼어요. 거기는 거의 여행기만 썼고, 여기는 제가 코로나로 여행을 못 가는 거 갔다 온 것들을 한 8편 정도 심었고, 여기는 거의 문학 작품이 많습니다. 뭐 겨우살이라든가 소금꽃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겨우살이도 결과적으로는 자연 속에서 저는 어머니를 거기에서 형상화를 시켰습니다. 겨우살이는 자식들이 그 참나무에 붙어 사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자연 속과 이런 일상 속에서 저는 그런 어떤 것들을 잡아내는 형상화를 시키면서 사유하고 관찰하고 생각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헤테로토피아도 느끼지만 그 안에서 제가 자세히 보면서 인생을 좀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겨우살이 작품 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5작품을 빼냈거든요. 제 삶의 철학입니다. 자연에서 찾아내는. 여기가 서울 밖에 맞습니다.
박이찬 선생님이 전북에서는 완전히 달변가시거든요. 여기 와서는 엄청 조신하시는 제가 박이찬 선생님 작품 감상 첫 페이지에다가 프랑스 귀족하고 달뜬 수필가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달뜨다는 이렇게 방방 떠 있다라는 거죠. 항상 뭔가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고 상상력 풍부하고 그다음에 표현 잘하고 이런 수필가였고 그다음에 모자를 자주 쓰고 다녀서 저희가 친한 사람끼리는 프랑스 귀족 부인이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몰락한이라고 집어넣었어요. 본인 있는 데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오늘 달뜬 수필가께서 아직 달이 좀 덜 떠서 밤이 안 되고 지금 진검돌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헤테로토피아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 그 작가가 세상에다가 진검돌을 놓는다면 작가로서 어떤 진검돌을 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세나 사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제 어렸을 때 저희 아기를 4년간 키워준 우기라는 아이가 있는데 거기 진검다리에서 전주에 가면 귀신사라는 절이 있는데 어머니가 밤마다 왜 이렇게 넌 불을 많이 안 떼서 나를 춥게 하느냐 하니까 그 아들이 잘 살다 봤더니 밤마다 그 절에 스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눈이 맞았나 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밤에 몰래 그 진검돌을 놓아가지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버선발이 젖지 않게 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진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될 건 아니지만 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조금 힘들 때 그 진검돌을 내 마음 안에 가지고 있다가 진검돌을 하나씩 놓아주면서 그 오기가 재혼을 할 때 제가 거기 가서 혼주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 걔가 굉장히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걔는 고아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때 제가 혼주 노릇 해주고 그 상대방 그 부모에게도 그랬지만 우리 키워준 독이라는 애 그 남편이 우리 집을 몇 번 찾아오고 이렇게 했을 때 걔가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했을 때 그 하나 애를 들었지만 제가 사람들이 고단하고 힘들 때 나에게 어떤 구원의 눈빛을 보낼 때 그런 것을 진검다리를 하나씩 놓아주고 꼭 나만 진검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꽁꽁 온 얼음을 깨려면은 그 얼음을 녹여야 새봄이 오듯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할 때 그런 진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 진검다리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네, 편안하게 하세요. 네? 편안하게 하세요. 선생님 제목이 겨우살인데 선생님의 겨우살이는 언제 썼어요? 겨우살이는 겨울을 견디는 겁니까? 겨우겨우 사는 겁니까? 겨울을 견디기도 하고 그 겨우살이가 푸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 작품 받으신 분들도 있고 SET 모든 분들이 드려야 되는데 이따가 받고 싶은 분은 저한테 주소를 적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겨우살이는 이게 사하라 사막이에요. 이게 사하라 사막인데 이건 겨우살이 잎입니다. 그래서 제가 겨우살이가 되고 싶냐 그런 겨우살이 만들고 싶냐 그랬는데 저는 겨우살이였습니다. 어머니 겨우살이. 이 겨우살이는 어떻게 보면 공짜로 살잖아요. 세상을 공짜로 살면서 그 참나무에 붙어가지고 지는 물 한 방울 땅속에서 끌어들이지 않으면서 참나무가 끌어들인 물줄기로 삽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 사막에다가 이 겨우살이를 놓은 거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살아는 겨우살이처럼 참나무에 붙어서 사는 겨우살이처럼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자식들은 어머니에 붙어서 들붙어서 공짜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참나무처럼 버팀목으로 자녀들을 추운 겨울에도 파랗게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어렸을 때는 겨우살이었고 지금 현재는 자녀들을 위한 겨우살이를 키워주는 버팀목으로 살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겨우살이를 아무 걱정 없이 자라게 하는 그런 버팀목 참나무처럼 그런 부모였고 자식들은 겨우살이처럼 부모 품 안에서 자기 꿈이나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이 무섭긴 무서워요. 이 전주에서 이 책을 들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홍지서림 가서 사보세요 이랬어요. 네. 서울 분들한테는 주소 보내주면 문제가 좀 심각해요. 아니 여기 에세이트 분들한테는 제가 드려야 되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10분 이상은 15분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한데 안 받은 분들은 제가 이 겨우살이 제가 전국대회에서 겨우살이가 연금문학상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이 겨우살이라는 작품이 21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에 해운문학상 19년도에 여기에 보면은 19년도에는 소금꽃으로 해운문학상 수필 부분 본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울지 않는 반딧불이로 토지문학상으로 대상을 받아서 그때 500만원 상금 여기 제가 말하는 건 거의 다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런 많은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꽃은 홈불의 메아리 여러분 최명희 작가 다 아시죠? 그렇게 해마다 그 홈불의 메아리 작가를 5천만 원이에요 상금이 소설가는. 그런데 그 홈불의 메아리는 뭐냐면 그 작품을 읽고 제가 독서감상문을 썼는데 800명이 응모했는데 32명 중에 제가 당선돼서 수상을 했습니다. 가장으로. 그래서 그 책을 또 상금으로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앞부분에는 행촌수필 문학상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 앞부분에는 한 6편 정도가 제가 수상한 작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문학상들이. 그리고 이 중간에는 요즘 사람들은 책을 읽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경계에 넘은 세상을 걷다는 그림을 많이 뒀더니 그때 책이 좀 많이 팔렸습니다. 막 그 형제들은 막 한 박스를 보내달라, 뭐 직원들을 나눠준다, 뭐 친구들도 누구를 나눠줘야겠다 막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그 요르단 페트라 그렇게 한 부분만 여러분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요르단 페트라를 3월에 갔습니다. 제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3월, 4월 그 다음에 백두산도 가고 1월에 치앙마이를 가고 이렇게 5군데를 다니면서 눈요기를 해야 글을 잘 읽을 것 같아서 요즘은 수필뿐만 아니라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냥 간단하게 뭐 그 화면 나오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곳을 이렇게 화면에 그 글하고 연계시켜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읽을 때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3년에 한 번씩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4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작가 정신을 발휘해서 저를 처음 가르쳤던 김학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엄청 3년에 한 번은 책을 내야 작가다. 저 그 말을 명심해가지고 열심히 글을 써서 3년에 한 번씩 책을 냈는데 여기에다가는 그 올해 갔다 온 여행지 그런 곳을 삽입을 해서 작가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림을 한 번씩 지루할 때는 그림을 보고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책을 네 번째 내다 보니까 조금 나름 프로 많이 내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프로같이 책을 잘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편집에서 출판사를 4번을 쫓아다니면서 편집과 구성면에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는 처음에 낸 책도 쭉 뒤에다 펴고 앞에도 그러고 작가 말도 나름 굉장히 고민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서 썼습니다. 작가 말을 읽고 이 책을 애독하는 그 애독자 중에서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책을 어떻게 3달에 한 번씩 내냐고 똑같은 작가라도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해주시는 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작가는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의 스님들이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복경하듯이 우리 작가들은 컴퓨터 자판기를 두드리면서 탁탁탁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작가 말에 그 말이 제가 여기에는 안 들었지만 왜 글을 쓰는가에 대해서 다른데 어디 낸 곳에 그런 말도 썼어요. 그래서 작가는 저는 한 작품을 쓸 때 낯선 문장을 쓰려고 어쩐 때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있습니다. 어떤 틀을 써놓고도. 그래서 우리 작가는 남들이 쓰지 않는 그런 글을 뭐 형상화가 됐든 사유가 됐든 철학이 됐든 남들이 쓰지 않은 문장을 한 편의 글에 한두 문장은 써야겠다. 그런 각오로 제가 오랫동안 앉아있습니다. 낯선 문장을 써보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제가 노력했다고 제 자신이 생각합니다. 3년 만에 했는데 6년마다 내는 사람은 작가 정신이 별로 없어요. 제가 열심히 썼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작품 감상을 잘못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달뜨다라는 말 안에는 흥분하다라는 뜻.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뜻이 달뜨다라는 말에. 그런데 걸핏하면 일어나세요. 달기인들이 안 하는데 걸핏하면 일어나세요. 마이크만 잡으면 마이크만 잡으면 막 이제는 벌써 일어서야 된다 막. 네,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희천 선생님께서 징검다리 얘기할 때 그 약간 다르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워낙 자주 일어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징검다리는 귀신사 밑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아들이 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홀어머니가 불을 아무리 떼드려도 늘 새벽에 춥다 그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풍구를 많이 떼드리는데 왜 추울까? 그래서 어머니를 이렇게 따라가고 밤에 잠자리를 지킵니다. 이제 이불이라도 차고 이럴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새벽에 그 물이 흐르는 내를 건너서 건넌 마을에 호라비를 만나러 갔어요. 귀신사 스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스님까지 파괴시키고 글을 그래서 호라비를 만나러 가는데 다녀오셔서 늘 추워하세요. 그 이제 새벽 강물을 건넜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의 버선이 젖지 않도록 거기다 징검다리 다리를 놔줍니다. 아들이. 나중에. 그래서 지금도 그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이름이 호로미다리예요. 호로미다리. 예, 그런데 갑자기 금산사 아래 사하천에서 일어난 일을, 아니 귀신사 아래, 귀신사 스님하고 마을 과부하고 통했다고 막 이렇게. 달뜬 게 틀림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절에서. 여시아입니다. 스님이라며. 스님이 좀 스릴 있긴 하지만 여기 근처가 계시면 용서 안 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흥분하셔서 제가 모시고 전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워낙 그 호기심이 강하셔서 허경환의 그 요예가 궁금하면 500원. 궁금한 데다 500원씩 내기로 했으면 박익천 선생님이 지금 전주에서 뜰이 넓은 집에 살거든요. 뜰이 넓은 집에 살고 아시겠지만 네 분께서 한 달 받는 연금이 1,000만 원 육박합니다. 전주 오시면 예 제가 식당을 잡아서 제가 박익천 선생님 카드로 계산을 반드시 해보세요. 예, 우리 김종환 선생님 뽑으세요. 네, 그러세요. 1,000만이라도 오시면 되죠. 전주까지 오시는데 뭔 대접을 안 했어요. 예, 그 정도는 예, 영토가 넓어요, 항상. 그리고 거의 뭐 거침없습니다. 그래서 꼭 내려오시고요. 선생님 문학적 열정, 작가로서의 열정이 궁극에는 어디에 닿고 싶으신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제 일상이나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제가 여행한 사실을 그냥 그때 쓰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철학서적을 좀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과 일상이 같이 우러나는 그런 글을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지 어떤 사람들은 뭐 대상을 많이 타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상은 그냥 좀 탔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상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뭐 이왕이면 상을 타면 기분은 좋죠. 그러나 그냥 제가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쓰고 싶은 소재가 있을 때마다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피를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죠? 패를 뭐 절필했다고 해가지고 뭐 한두 편 쓰고 안 나오는 작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제 옆에 분들은. 근데 저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필도 배우고 시도 배우고 문장도 배우고 배우면서 서너 군데 다니면서 글을 쓰고 제가 그렇게 배우면서 내가 글을 쓰고 내 주변에서 있었던 일들을 써나가면서 작가라면은 펜을 놓지 않고 쓸 수 있는 게 작가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래도록 글을 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고요. 전주에 꼭 내려오시고요. 걔들이 보름달 뜨는 날이 가장 잘 뜹니다. 그때 내려오시면 밥상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겨우살이는 많은 작가님들이 너무 SF에 많으셔가지고 제가 제 반경에 보이시는 분들만 보내드렸는데 혹시 이 겨우살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많은 분을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 저한테 살짝 주소를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못 보내드린 점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 말을 우리 김영 관장님이 솔직히 말해서 눈곱 뜰 데 없이 봐줍니다. 일부러 오늘 또 신문사 뭐 회의도 있고 해서 경사 오시긴 했지만 웬만하면 서울까지 오시지 않는데 이렇게 와서 저를 빛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경청해 주시고 제 말에 같이 웃어도 주시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 선생님과 박일전 선생님이 정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정말 귀 기울여서 듣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영 선생님과 박일전 선생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필진 소감인데요. 고태현 선생님의 손잡다를 쓰신 고태현 선생님 필진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인사드릴 기회가 되네요.
그 손잡다 그 얘기는 사실은 에세이스트 그 후임 회장 참 그 인선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생각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분들 참 따뜻하고 든든한 손들이 되어서 참 우리 에세이스트 발전에 좀 도움 주셨으면, 그리고 누구든 같이 하는 사람 저 손이 두툼합니다. 꼭 잡고 놓지 않고 가겠습니다. 혹시 읽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뭐 작품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 손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방 죽지 않는다의 김봉송 선생님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다들 안 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 작가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글도 저만큼 늙어가더라고요. 내용이 늙어 있어요. 제 글은. 그런데 금방 죽지 않는다는 제가 사실은 살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밥도 많이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금방 죽지 않는다. 그거는 제가 최진석 교수님의 그 금방 죽는다 그거를 제가 다 반대로 한번 써봐야겠다. 저는 어떤 소재의 글을 그 제목을 남의 글에서 조금 따요. 사실은 소재가 너무 빈약해니까. 근데 내용도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저같이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그게 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막의 포부를 쓰신 김형국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형국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상 112호 합평에 참석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112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읽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서 제 작품 읽어본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에세이스트에 한 15편 이상 작품을 보내서 실렸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은 저한테 반응이 있는데 우리 에세이스트 회원들은 이사님들은 한 번도 저한테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품을 전부 읽어보니까요. 참 그 감동적이고 품격 있고 또 진심 어린 작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주 다양한 소재, 또 의미 있는 소재, 이런 소재들은 제가 앞으로 수필 작품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박희천 선생님께서 사라 사막 그러니까 제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사실상 사막의 포부는 제가 알제리에 근무할 때 사막 여행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불행히도 당초에는 4박 5일 일정으로 사막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착한 날부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막에 들어갔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면은 좀 멈출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튿날도 마찬가지로 폭우가 쏟아지는데 사막 일부 지역이 호수로 변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굉장히 저한테는 놀랍고 무섭고 아주 그 인상적이고 그래서 이제 1박 2일 하고 안내원이 더 이상 여행을 하면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막 인근 그 오아시스 마을로 돌아왔는데
마을에 돌아오니까 주민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막 지르고 있더라고요. 폭우가 막 세차게 쏟아지는데도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있을 때나 떠나서 뭐 그런 걸 전부 잊어버렸는데 제가 수필을 공부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입니다. 과거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게. 그래서 수필로 이제 글을 썼는데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수필을 써가지고 잘 썼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할 일이 특별히 없으니까 수필은 계속 쓰고자 합니다. 제 글도 사실상 그 사막의 폭우도 제 실력은 50%도 안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하요 합평에 거기 가서 우리 문우님들의 평이라든가 도움을 받아서 완성을 한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실력은 거기 50%도 안 됩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해 배혜동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부터가 폭풍인데요. 무슨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당시 저는 최윤실 선생님과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글에는 최윤실 선생님이 등장하지 않고 그대가 등장하는데 그대는 제 속의 나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글 자체가 난해했는데 그 당시 제가 금전적으로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쳐서 그거를 메꾸는 과정에서 제 마음이 소나기도 내리고 폭풍도 치고 천둥도 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의 그 탐욕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내려놓는 과정까지 그래서 제 내면을 그렸던 작품입니다. 제가 그 글을 쓰면서 이제는 사고를 안 쳐야지 생각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제가 앞으로 또 사고를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개발의 편자의 시리코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발의 편자를 쓴 사람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어머님이랑 오랜 시간을 살면서 굉장히 애증이 많이 교차를 했는데 어느 날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인 선물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그게 그 엄청 야한 빨간색 속옷을 세트로 이제 사다 주셨는데 그거를 그때는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처박아 놨는데 어느 날 집을 제가 여러 번 정리를 했는데 그건 안 버리고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뭐를 뒤지다가 구석기에 처박혀 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데 이제 입지 않고 놔둔 거라서 새 거인 채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냥 지금 나한테 맞나? 그리고 입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기는 맞더라고요. 시간이 몇 시나 흘렀는데도 그게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면서 그 돌아가신 어머니하고 지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그냥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이 오고 갔지만 그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누적되었던 그런 그 애틋한 거,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하나도 그 뭐라고 내가 그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되게 두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굉장히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그런 그 영혼의 부풀린 것 같은 거를 거의 한 3년 정도를 겪으면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고 했지만 아직도 조금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견딜까라고 그 마음에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 예쁘게 가셔서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나도 나중에 내가 갈 때 이렇게 예쁘게 가서 나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 기쁨을, 이제 아름다움을 선물하면서 가면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그냥 적어본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옷은 저한테는 개발의 편자입니다. 이프덴의 이해란 선생님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프덴을 쓴 이해란입니다. 사실 그 연극, 그러니까 뮤지컬을 보고 쓴 글인데요. 그러니까 이프덴,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러니까 어제 썼더라면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한 여성으로서, 그러니까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일상생활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고 사회생활에 성공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뮤지컬이었는데, 정선아 배우가 그때 나왔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배우 중에 하나죠. 근데 그 배우가 아기를 낳고 몇 개월 만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본인들의 본인의 그 갈등과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그 해결했을까, 누가 그 아이를 돌봐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여성이라는 문제, 지금은 사회가 많이 변했다지만 아직도 언제나 뭐라 그럴까, 양보당하는 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희생당하는, 혹은 이제 이런 거에서 한 번쯤 저도 조금 돌아보고 감히 이 사회의 그 여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미신을 미신으로의 조기순 선생님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여기 와서 제가 거기다 무엇을 냈지 할 정도로 방심하고 있었는데 사무총장님이 저를 사랑하나 봅니다. 저는 미신을 미신으로를 썼는데 동네 주소관에 갔다 오는데 미용실이 탤런트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보니까 옛날에 같이 저희 곳에 살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집에 오다가 생각하니까 그걸 한번 써볼까, 그냥 재미삼아 썼습니다. 그런데 쓰게 된 동기는 거기 나와 있지만, 아파트가 매번 6번이나 떨어지니까 남편이 당신은 어디가 뭐도 볼 줄 몰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볼 줄 몰라갖고 했는데, 마침 그 골목에서 그 점집에 갔다 온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갖고 갔더니 아파트도 되겠다고 하는데, 나오려고 복채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저기 애기 엄마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들여다보니까 애기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들이나 잘 키워요. 노후에 애들 덕에 살겠어. 그러면서 살겠어.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뭐 변호사든 판사든 의사든 사자 들어가는 거 하겠네. 그래서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저는 이제 그분이 저한테 뭐 복채를 더 달라든가 뭐를 하라든가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하셔서, 우리가 그 미신을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아이에게 영양제처럼 열심히만 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더라. 그거 앞에 이렇게 예언해 주신 분이 있는데, 혹시 알아?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그걸 영양제처럼 먹이면서 키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50년 한국어 위상 전망을 쓰신 조명진 선생님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115 신인상 작가이죠. 모르시겠죠? 쌀사 음악을 듣는 이유. 반응이 없으세요? 지금 한 분도 없어요? 너무하다. 네, 쌀사 음악을 듣는 이유로 이제 저는 그 60세에 신인상을 받았는데, 오늘 저보다 더 한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별거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연간집에서 극동은 있는데 극서가 없다. 반응이 그랬습니다. 네, 뭐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연말도 되고 한국의 통계들이 다 우울하잖아요.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통계들이 우울한데, 2050년에 한국어가 세계 5번째로 많이 활용되는 언어가 된다는 근거 있는 근거 있는 전망들. 왜 그런지
얼마나 허황되지 않은 그런 전망들을 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인구는 줄어도 한국어는 네, 커질 거다. 네, 그런 측면에서 쓴 건데, 예, 제가 그 한글이 아닙니까? 한국어가 아니고 한글. 그 한국어와 한글의 차이를 설명해 주실 분 계시나요? 예, 한국어 속에 한글과 한문 기본, 한문을 토대로 하는 어휘가 함께 포함된 게 한국어예요. 예, 한글이라고 하면 순수한 이제 우리 달빛, 월광, 뭐죠? 제가 그 강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달빛, 월광, 냉수, 찬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뭔지 너무 잘 아는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찬물이 한글에 해당되고 우리 냉수가 함께 쓰면 이게 한국어라는 얘기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2회 화평회에 제가 뭐를 썼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냥 제목에 담겨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유럽에 30년 넘게 살면서 느낀 가장 세계관 중에 하나가 유럽 사람들은 우리를 일본 포함해서 파이스트, 극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작 그들을 웨스트라고 안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 식의 시각을 제가 유럽에서 바라본 한국적 시각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들을 극소라고 부르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너무나 서구 위주로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 거기는 자성 차원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해 그 신인상 플러스 3번의 기고의 글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수필에서는 담고 있지 않지만 에세이에서는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에세이이기 때문에 담고 있는 그런 폭이 좀 넓어진 그런 소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안함과 그리움의 최윤실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은 제가 작년에 남편하고 갑작스럽게 헤어지고 나서 그 많은 시간을 혼자서 보내면서 그동안 45년 이상을 같이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남편에 대한 그 고마움을 그냥 글로 쓴 거예요. 일기 쓰듯이 쓴 건데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항상 만나면 부탁하고 싶은 게 옆에 있을 때는 절대 중요한 걸 모르거든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중요함을 아니까 옆에 있을 때 잘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쓰신 수필 그것은 경청의 사건을 쓰신 조정원 선생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늘 월평을 열심히는 쓰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읽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나가고 나면 아마 월평에도 제가 썼을 거예요. 항상 미안해요. 작품을 분석한 작가님들께도 혹시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특히 사실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할 때는 제가 한 10편, 15편 정도 다 뽑아놔요. 그리고 다시 읽고 여러 번 읽는데 쓰다 보면 가장 중요한 작품을 맨 끝에 쓰려고 미루다가 시간도 쫓기고 기운도 딸리고 해서 항상 못 써가고 되게 죄송해요. 그리고 월평에 거론된 작품이 우선 그 대표 에세이나 올해의 작품상 예비 후보가 1차 후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의식이 아주 큽니다. 많이 나무라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레민 김종환 선생님의 총평을 듣겠습니다. 그 후에 발표한 작가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네요. 이거 글을 써놓고 내가 다 못한 것을 거기 가서 말해야겠다 하고 전부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좀 길게 말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걸 하면, 그리고 이런 모임 해보면 남의 말보다 자기가 한마디 하는 게 훨씬 중요해.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모임은 크게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표 에세이 선집이 이제 곧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심사를 해라고 전부 다 작품을 보내줬는데요. 여러분들 그 심사 우리가 98편인데 그 중에서 한 50편 살고 50편 떨어져요. 근데 그 50편 떨어지는 것은 뭐 주최 측에서 어떤 뭘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좋은 작품 했던 것을 이렇게 모아서 그냥 딱 하다 보니까 어쩔 때 보면 이제 우리 고태현 회장님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막 회장도 떨어져 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거기가 떨어졌다는 것에 유감을 가져가지고 그 외주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되고 한 2월 말쯤 되면 에세이스트가 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세이스트가 만든 상을 따라서 많은 데가 그 흉내를 내고 있는데, 진짜 후회를 내가 그들을 상을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떨어진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떨어진 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내가 왜 떨어져? 그러고 이제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이상한 말들이 막 나와서 뭐 주최 측은 누가 뭔가를 부르는 시작해서 엄청 말이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상중에서 이제 우선 이제 대표 에세이를 묶는 데는 25%만 살려지고 나머지 75%는 전부 다 떨어져요. 이게 우리가 올해 발표한 작품 중에서. 그런데 이 대표 에세이가 실려서 묶어서 이제 거기 배포도 좀 넓게 해요. 처음에는 대표 에세이가 나가서 그 판매 대금으로 3월달 창간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그게 안 돼. 그렇게 안 팔려. 안 팔리다 보면은 제가 이제 수필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의외로 사람들이 넓게 보는데요. 진짜 깜짝 놀라요. 왜 놀라는 거니? 첫 번째는 뭔 글이 그렇게 다양해요, 그래. 그러니까 에세이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함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의 문학은 이쁜 것을 쓰려고 그래요. 이 문장도 이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위도 이쁘고 하는. 근데 에세이스트에서는 가장 원하는 게 이쁜 짓 그만해라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쁜 짓은 누구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난 채 어쩌고 하다 보면 내가 언제 잘난 체 했나요? 라고 하지만은 좀 남편 이야기 좀 하고 좀 그러면 전부 다 잘난 체가 돼. 얘기 이야기들 하고 보다 잘난 체가 돼. 왜? 그놈들 워낙 잘났거든. 그래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잘난 체 갖고는 누구한테 절대로 감동이 안 된다. 그것만큼 다 잘났어. 자기가 무너지고 못하는 그걸 쓰면서 결국 뭐니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갖는 다양성인데, 제가 놀라는 것이 제가 놀라는 건데, 우리 에세이스트가 창간된 지 18년.
이 되면서 에세스 가장 큰 특징은 이야기를 잘해요. 누구도 이야기꾼이야. 이건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게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세스는 아주 이야기들을 잘해.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글을 심사하고 뭐다고 하는 데서 닦여보는 우리들의 실력인 것이고, 자, 그것을 이야기를 서사로 바꿔내는 데는 사실은 이제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에세이스트가 거의 가장 앞서 있고, 그런 면에서 세계에서 수필을 가장 많이 쓰고 발전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근데 소설이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소설이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소설은 사회적인 이슈로부터 떠나버렸어요. 사회적인 이슈로부터. 그러니까 거기 한국 소설이 마지막 희망이었다는데, 근데 그것이 뭐냐, 한국 문학이 사회적 이슈를 계속 담아냈는데 한국 문학도 90년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로부터 떠나버렸어요. 이게 다분히 오락적이야. 근데 그 문학의 종류는 답이 어쩌면 가장 천대받았던 수필이 답이거든요. 그리고 수필의 문학성, 그러니까 지금 이미 노벨 문학상이 근 10년 사이에 수필가가 3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니에르노 같은 경우는 나는 내 이야기가 아니면 안 쓸란다. 그것이 소설이냐 뭐냐 묻지를 말아라. 나는 내 이야기가, 내가 겪은 내 이야기만을 쓸란다라고 하고, 이제 가장 첨단의 문학은 수필이에요. 이게 나의 이야기야. 나의 이야기. 오늘은 지금 철학이라든가 그 뭐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사람이, 인간들이 주체성을 다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꽤나 복잡한 이론인데요. 근데 주체성을 잃어버린 것인데 수필은 뭔가네 내가 내 이야기를 써요. 수필은 뭔가네 자기 서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필을 제대로 쓴 사람이 죽을 때 있지. 죽을 때 나는 아무래도 헛산 것 같아. 그렇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래? 수필을 쓰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의미를 전부 다 새기는 작업이 수필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의 미래는 가장 천대받고 문학으로서 취급되지도 않았던 수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필이 갖는 짧은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수필이 이게 이제 산문이라는 것은 뭔가네 시가 갖는 그 애매모호성. 시는 절대로 애매모호해야 돼. 시를 읽고 바로 의미를 파악하는 시는 나쁜 시야. 그건 아주 애매모호해야 되는데 그 애매모호성을 철저히 배제해온 것이 사실 에세이스트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수필에서 애매모호하게 쓰지 마라, 구체적으로 써라, 뭐쩌고 했던 그것들이 어쩌면은 문학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이가 한 60 돼가지고, 나이 60 돼가지고, 어쩌면 내가 쓰고 있는 요 작업으로 내가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최소한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의 장르가 수필 말고 무엇이 있어요? 나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갖고, 안 돼요, 그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참 미안한 말인데, 그 경지를 그러니까 수필이라는 장르가 첫 번째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써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쓰고, 그 다음에 내가 겪은 내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가장 실감나게 쓸 수 있어. 그리고 수필이라는 게 막 장식적이고 막 그런 언어를 쓰는 게 아니고 가장 진솔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은 감동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장르가 지금은 초라할지라도 아닙니다. 이게 10년, 20년이 갔을 때 가장 우리가 문학을 구하는 그 작업이 그때 한국의 에세이스트라는 작은 잡지로부터 시작됐단 말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이십니다. 축하드릴게요. 제가 필진 소감에 중요한 두 분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분 이야기 먼저 듣고 나중에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치니 라보엠의 어느 이상형의 김낙교 선생님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낙효입니다. 푸치니의 라보엠의 어느 이상형인데 이태리 음악사 비슷하게 이태리 작곡가 뭐 이런 걸 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푸치니가 5살인가 그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우리나라의 그 한국의 어머니 같이 엄청 극성스러운 어머니예요. 그래서 한 18살인가 그랬는데 이제 가난하니까 엄청 뭐 여러 가지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이제 어떤 왕이 이제 새로 뭐 대통령이 되듯이 왕이 하면서 장학금을 엄청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20살 이하만 주는 거예요. 근데 푸치니는 그때 벌써 21살인데 어머니가 극성스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호적을 정리해가지고 그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밀라노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밀라노에 유학을 가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하게 살면서 그 밀라노에서 말하자면 아주 유명한 교수들에게 이제 공부를 했던 것, 이런 것, 그 경험이 이 라보엠에 나오는 배경이 돼요. 그래서 거기 라보엠에는 이제 두 커플이 나와요. 루돌프와 미미하고 또 무제타하고 또 그 남자 주인공 그 남자하고 이제 여러 중에 이제 최소한 대표적인 게 두 커플인데 그 미미는 사실은 엄청 청순 가련한 그런 여인형으로 거기서 묘사가 되는데 사실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거와 어머니가 엄청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자식들 그 여동생들 뭐 쭉 있는데 다 잘 키웠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적극적이고 아주 똑똑하고 그런 어머니였죠.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 그런 여인상보다는 청순 가련하고 자기마다 아주 순종적인 그런 하나의 융의 심리학에 의하면 그게 아니마가 될 거예요. 남자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여성상 그게 이제 아니마. 그게 아마 미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푸치니의 라보엠 그 원작 소설이 있어요. 근데 원작 소설에는 그 미미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청순 가련형이 아닌데 여기에서는 그 가련하게 한 게 자기의 아니마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무제타라는 이제 가수예요. 거기에서 이제 역할이. 그 여자는 엄청 적극적이고 저돌적이고 막 앞에 나서고 막 내가 걸어가면 모든 남자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좋아해야 해. 뭐 이런 노래 막 부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노래들은 말하자면 상당히 뭐 좀 이렇게 저조 뭐 그렇다면은 이 무제타는 엄청 선박자에다가 뭐 하여튼 좀 경쾌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라보엠 그 푸치니의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아는 게 뭐냐면 이탈리아의 그 바람쟁이 남자 첫 번째가 그 유명한 바람쟁이 누구죠? 카사노바. 그 사람 이름 하여튼 그 사람이 1등이고 그 다음이 푸치니가 두 번째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이고 말하자면 감독 그런 걸 했으니까 뭐 아무렇게도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 푸치니가 그 밀라노 가서 고생했던 것이
그 실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작품을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헤미안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냥 바람 피우고 말하자면 여자친구 사귀고 가난하긴 했지만은 그렇게 아주 보헤미안적인 삶을 살았던 그래서 그 밀라노에서 그 젊은 날에 그 경험한 건 좋은데 생활 자체는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까지 어디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치니의 그 가장 바람직했던 이상형 아니마는 아마 미미였던 것 같고 본래 자기 성격적인 것이 투사된 것은 무데타라는 그 막 씩씩한 여자 가수나 분한 그것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작품의 배경이 되어서 아주 실감나게 묘사가 되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레퀴엠과 내용은 바람대요의 김재원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그때 65인가 내 나이 65세 퇴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이제 그때 김종환 선생님 만나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내 후배들이 하는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산에 등산하는 거 시작했고 그 이외에 뭐 이제 뭐 교회 나가는 건 내가 뭐 평생 하는 일이니까 그걸 했는데 뭐 수필리는 다 하는 거고 합창단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수 없는 합창단에 내가 또 노래를 저는 이거 계음도 제대로 뭐 오선지에 뭐 제일 밑에 줄 걸리 뭐 도고 뭐래 이것도 모르는데 그 용감하게 들어갔어요. 용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서 치면은 코리아 싱어스라고 치면은 그 유명한 합창단이기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연주를 하는데 2013년도죠 아마. 그때 지휘자가 가브리엘 포레라는 그 프랑스 지휘자가 작곡한 레퀴엠을 한다 그래요. 레퀴엠. 그 레퀴엠이 장송 미사곡이요. 그 천주교에서 쓰는 미사곡이요. 그게 지금 포레의 레퀴엠은 7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 20분 연주를 20분 내에 한 30분 연주해요. 근데 그게 또 고전 음악이라서 참 하기 힘들고 또 가사가 또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중세 시대 음악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게 4월달에 세월호가 터졌어요.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이거 그때 주로 이제 예술의 전당이나 저쪽 국민을보사 있는 그 영산학교나 그런 곳에서 하는데 그때 그런 장소가 거기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고 생각해서 광화문에 있는 성공회 주교 성당 제일 본당 성당을 빌려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하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 바람대어 하는 그 앵콜을 하면 앵콜 안 할 일도 뭐 없지만은 앵콜을 하면은 그 곡을 부르겠다고 그래서 그건 미국 시에다가 김효건 씨라는 사람이 작곡을 한 그곳에서 울지 마오 나 거기 없어 나 잠들게 하라고 뭐 이런 시에다가 가사를 곡을 붙여놨는 건데 아주 그럼 눈물 흘리지 않을 사람이 없죠. 그거이대로만. 그래서 그 연주를 11월 달에 추울 때 그걸 했는데 그 연주하고 마지막 곡을 부르고 나니까 장내가 막 그냥 흐르끼는 소리가 그냥 그 세월호가 터진 그 얘기니까 그래서 그게 감동이 돼서 그걸 가만 감정하고 있다가 벌써 내 컴퓨터에 너는 이제 언제 못하고 그걸 내라 그러면 언제 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낸 곡입니다. 많은 시간 퇴직해서 어떻게 보낼까 하던 중에 그냥 김종환 선생님 만나서 글을 쓴 것이 행운이었고, 그 내가 합창단 들어가서 지금 금년에는 또 뭐 새로 지휘자 바꿔가지고 어디 뭐 물란서 노래 뭐 이런 거를 미국 노래만 가사가 이 잉글리시 영어로 되어 있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라틴어로 갔다가 또 불란서로 갔다가 독일어까지 또 갔다가 뭐 이러니까 정신이 없어서 지금 매일 그냥 난 그것도 유튜브에 그거 듣고 그게 한 일과 중에 하나, 산에 가는 하나, 산에 일주일에 한 번. 어제 그 양평에 옥술에 있는 청계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기서 한 68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가 또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 생각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다리 질질 끌고 왔습니다. 왔는데 뭐 그러고 살다 보니까 벌써 한 15년 지나가지고 뭐 내 인생 남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빠지지 않고 어디 그래도 누가 우리 친구들 그래요. 어디 오라 그러면 지옥이 아니면 다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시간 보내고 그래서 썼습니다. 글 쓰고 혹시 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은 금년도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할까 뭐 영상 아트로 할까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금년에 조금 듣기는 레퀴엠 같은 거는 작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차르트도 작곡하고 뭐 유명한 작곡가들이 레퀴엠이라는 주제로 작곡을 많은 곡을 작곡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 아니고 좀 우리는 부르기 힘들더라도 듣는 사람은 아주 귀에 즐거운 노래로 연주를 하려고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시면은 제가 모시도록 그렇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빨리 가서 이제 남은 시간 열심히 글도 써야 되고 아까 우리 박일전 선생님 3년에 한 번씩 낼까 그랬나? 나도 4년에 한 번씩 내려고 작전하고 있는데 지금 2018년도 내고 22년도 냈으니까 4년이고 2026년도 뭐 그때까지 내겠죠. 한 3번 내고 끝내야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